2014년도에 현대자동차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가가 하향됐을까요? 그때부터. 마시용의 세상 탑사기 좋아요 구독 만세. 이거 참 좋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재무제표 한번 읽어드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고 강의도 한번 유치해서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망할 회사들, 흥할 회사들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고 강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설비 투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장은 이게 이제 순이익이라든지 뭐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잖아요. 미래 그렇죠. 투자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지금 뭐 이게 이익이 많이 나거나 이런 것도 보는 것들보다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보는 게 맞는 거라고 그렇죠. 보겠나요? 예. 이게 제가 워낙 둘 다 좋아하니까 네. 소장님도 좋아하고 부동산은 소장님 때문에 좋아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진심으로. 네. 그런데 부동산하고 똑같은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다른 점도 있지만 쉽게 해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보유 중의 수익보다는요. 부동산도 월세 수익보다는 사실은 시세 차익에 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월세로 했는데 수익형 부동산을 샀다가 최근에 자산 가치가 올라간 그죠? 시세형 부동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솔직히 배당 수익보다도 주식도 역시나 시세 차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가져갈 수 있다면 최고 회사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차라리 좀 야박해서 배당을 안 하더라도 그렇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회사가 철만 들면, 저는 쉬운 편으로 이 회사의 경영자가 철만 들면 성장하는 사업에 아까 시설 투자를 해서 네. 결국 미래에 더 많은 먹거리로 시세 차익으로 보존해 준다. 그래서 저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 들으셔야 됩니다. 배당 이익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부동산으로 치면 월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건 물론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주식에서는 더 많은 인구가 시세 차익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작은 배당보다는 차라리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회사가 더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왕 이제 투자 얘기 나온 김에 네. 예, 지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기업 중에서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하는 뭐 업종도 상관없고 기업도 말씀해 주셔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3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좀 관심 가질 좀 그런 종목들이 그렇죠.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회계사고 또 이런 공신력 있는 방송이라 뭐 이렇게 작은 기업보다는 그래도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봐도 우량한 데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네네. 이미 설비 투자한 데도 있지만 이미 설비 투자한 데는 또 가격에 반영돼 있어요. 그렇겠죠. 주식은 워낙 빠릅니다. 부동산은 훨씬 더 빠르죠. 부동산은 생각할 시간은 1년 정도 주지만 주식은 거의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럼 앞으로 설비 투자할 만한 회사들 일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하고 있고 하는 회사는 현대자동차. 자동차 분야. 예.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예. 산업도 좋고 전기 주행차 산업도 좋아야 됩니다. 네. 엔드 조건 그 개별 기업이 철이 들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좋은 회사니까 유머 좀 섞겠습니다. 그 전에는 철이 안 들었어요. 네, 유머로 너무 좋은 회사니까 네네. 뭐 신경도 안 쓸 거니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회사고 네. 그 현대자동차는 왜냐하면 14년도부터는 주가가 계속 하향세였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름 들면 아실 만한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가 계신데 네. 현대차, 기아차만 투자를 하셨어요. 네. 한 5년 동안 가격이 그렇죠. 저만 보면 맨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힘드셨죠. 네, 최근에 올랐었죠. 최근에 엄청나게 그것도 코로나 이후로 그냥.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요거는 아마 바로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질문 안 드리고 얘기 드리면 네. 우리 그 청취자나 그 유튜브로 오시는 구독자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소장님 100% 아시니까. 네. 2014년도에 현대자동차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가가 하향됐을까요? 그때부터.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가 내려가는 데는. 네, 각자 생각하셨을 텐데 그때 현대차가 삼성동에 있는 한전 부지를 10조 주고 질러버렸죠. 네.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 보복을 당했다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0조 400억. 10조 400억. 역시 저 어쩐지 표정이 조금 이렇게 모르셨나 놀라시는 표정인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역시 입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바로 나오면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14년도에 네. 정확하게 10조 400억. 네. 그럼 저도 밀리니까 좀 아는 척 할게요. 현대자동차만 투자한 건 아니고 네. 기아, 현대모비스 3사가 했는데 그렇겠죠. 10조 400억을. 네.
그런데 10조라는 큰 돈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제가 그랬잖아요. 재무제표 있어야 오른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조 갖다 땅 사고 있는데 네. 그 회사가 무슨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하향이었죠. 네. 그런데 아까 소장님도 코로나 이후에 올랐다고 그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오릅니다. 떨어지고 주식은. 근데 결정적으로는 저는 떨어진 이유가 해결되면 그래도 오를 여지가 있다. 왜냐면요. 2020년 3월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2020년 초반에 드디어 삼성동의 한전 부지가 6년 만에 착공이 허가가 났어요. 1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나라에서 기업 가치가 10조 되는 회사가 몇 없어요, 여러분들. 그 10조라는 게 땅에 묶였었는데 그게 착공이 되면서 기회비용이 풀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건물 올리고 우리 전기열사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서 거기서 시너지 내고 모토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바이나 이런 데서 빌려서 했는데 그렇게 멋스럽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돈도 이제 기회비용이 풀리고 그거 갖다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설비 투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회사는 현대자동차.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여파, 돈이 풀려서도 여파도 있지만 잠시 지금 현대자동차가 또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간사해서 그래요, 마음이.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산이 맞습니다. 좋은 회사인데 중기적으로는 네. 현대자동차 그렇게 전문가들도 그렇게 추천하다가 요즘 좀 주가 안 오르니까 또 외면당하는데 네. 좋은 회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싱겁지만 사례 공부하시라고 사례니까 개별 작은 종목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오픈하는데 이런 방송에서 네. 삼성전자 누구나 아시지만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삼성전자는 누구나 아는데 아까 앞으로 설비 투자할 회사가 좋아지는데 삼성전자는요 지금 그 자회사까지 합쳐서 캐시에 가까운 돈이 120조가 있는 회사예요. 현찰로. 네. 와. 야.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유머 좀 섞여. 저 원래는 지금 긴장해서 그렇지 유머 많이 섞어서 대기업에서 인기 많습니다. 재밌게 하는데 회계를 현대자동차가 10조 지르고 휘청했거든요. 네네. 유머 섞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봤을 때는 야 니네 현대차는 10조 지르고 휘청하니 나는 그거 12개 살 돈 있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너 부동산 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니? 우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눠서 내본 적이 없어. 일시불로 그냥. 일시불로 하지. 여러분들 이러면서 회계 좀 재미나게 120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움직이느냐. 네. 사실은 우리 개인들은 나중에 알게 되시는데 지금 내노라는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들은 전부 이 120조를 보고 있어요. 이 120조가 어느 실물 자산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계가 달려있고 그쪽으로 바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만 하고 네. 추가해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을 회사는 네. 현대자동차가 아니에요. 소장님이 그래요? 이미 아시겠지만 어. 원래 현대자동차 삼성동에 롯데타워보다 높은 빌딩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네네. 현대자동차는 똑똑한 회사예요.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60층짜리 두세 동을 지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어디다 줘요? 아 역시 네. 제가 원래 다른 데서는 얘기하는데 오늘은 살짝 힌트만 드릴게요. 네. 제가 감히 따라할 수는 없는데 저도 3일회계법인에서 뭐 타운하우스 짓는 프로젝트도 해보고 워낙 부동산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권들이 담보대출로 다 하기 때문에 상권 분석도 하고 PF 하려면은 네. 항상 따져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감정이입하시면 됩니다. 내가 120조 있는 총수다. 네. 그럼 네이버 지도 딱 보시면 서울권에서 딱 두 군데 후보군 나옵니다. 네. 얘기는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소장님 앞에서 제가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개인적으로 나중에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다라면 회계사들이 저는 컨설팅도 해요. 회계감사도 하지만 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옆에 참모들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약간 기법은 다릅니다. 부동산 전문가, 그다음 뭐 주식 증권사 전문가랑 좀 다른데 이게 회사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하면 너무 주거 공간으로는 좋은 데들이 다 떠올라요. 주거 공간으로 다 좋습니다. 뭐 평택, 수원, 기흥, 천안 다 떠올라요. 그런데 삼성전자 120조 캐시마 갖고 있는 회사가 서울의 랜드마크가 안 오른다. 그러면 하나는 떠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예리하게 하시고 싶지만 네. 아마 배려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뭐 그게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었고요. 중요한 게 오늘 좀 재미를 위해서 너무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요즘 이제 그 뉴스에 나오는 거랑 연관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건 그냥 사담일 수도 있고 여담일 수도 있는데 편하게. 올해 삼성전자가 배당을 사상 최대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좀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저는 여러 가지 분석하는데 외부적으로 나온 정도만 얘기를 드리면 항상 저 은근히 이제 회계사들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연계돼 있는데 삼성전자가 배당을 하면서 심지어 그 전에 서초동 사옥들도 팔았거든요. 삼성그룹사가 많이 그렇죠. 들으셨죠? 아, 좋은 입지였었죠. 좋은 입지였는데 정말 좋은 입지죠. 아까 그 삼성전자가 최고층 빌딩 짓는다라는 입지하고도 연관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최고층 빌딩을 지으면 강남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강남은 3구인데요. 이미 송파구는 롯데가 잡았고 롯데그룹이 네. 강남구는 현대자동차가 잡았잖아요. 네. 모양새 안 좋게 거기서 경쟁하진 않고 서초구 하나 나왔습니다. 강남 3구에서는 랜드마크를 잡는다면 그럴 것 같으면 안 팔았죠. 네. 근데 팔았다는 얘기는 서초구에서는 안 할 거고 네. 심지어 허가도 안 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팔면서 왜 배당을 했느냐? 사실은 증여 지금 경영 승계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됐어요. 삼성그룹사라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회사나 2세, 3세로 갈 때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증여세 문제라든가 오픈된 내용으로만 그렇다라고 하면 현금 보유를 해야 되고 단순히 증여세가 아니라 지금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하려면 캐시가 필요해요. 그리고 삼성생명 관련법이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아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재무제표에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을 좀 팔아야 되는 금산분리법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캐시를 확보해야 되고 증여세 부분과 경영승계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 캐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면서 배당의 기조는 꽤 갈 것이다. 그러고도 워낙 120조가 있는 회사라 네. 나중에 최고층 빌딩도 지을 것이다. 네. 아무튼 뭐 이 세 가지 기업 얘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든든하네요. 그냥 그래도 그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고 그 대표하는 기업들이 잘 나간다라고 하니까 뭐 마음을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안심하고 또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뿌듯하기도 하고 네. 좋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뿌듯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준 건 아니고 제가 대기업들 많이 다니니까 네네. 여러분들 그거 하나는 부동산 투자하시면서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또 주식에 요즘 부동산 투자 좀 더 관심 있으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뭐 과도한 부채로 망한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네이버 다음에 기사만 보셨는데 제가 대기업 다녀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똑똑하고 이 일개 개인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일본하고는 다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하게 가지만 한국은 좀 달라요. 그러면 말씀이 나오신 김에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쪽 얘기 나왔을 때도 항상 일본 그 이제 뭐 다마신 도시 이런 얘기 나오면서 부동산 시세가 다 폭락을 했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꾸 위축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일본과 다른 이유, 그다음에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지 뭐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어떻게 내용이 많아지게 아무래도 회계 이제 흥미 느끼면 제가 그래서 회사 가면 8시간씩 강의합니다. 여러분들 믿기세요? 8시간 강의하는 게 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대단하신 건데 그만큼 재미를 느끼시는데 짤막하게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일본하고 사실 비슷하게 가고는 있어요. 저성장의 인구수가 감소하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고령화 사회 그런 것도 네,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전혀 다른 게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다른 포인트예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뭐 자산 가격이 일단 20배씩 올랐어요. 최고하는 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런데 일본은 왜 그러냐면 왜 못 일어났냐면 전혀 다른 이유예요. 유머 좀 섞겠습니다. 이게 일본은 원래는 그렇게 자산 버블이 일어났어도 관리 가능했어요. 관리만 가능하면 됩니다. 아까처럼.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일본이 워낙 잘 나가니까 유머로 들어주세요. 이 정도 유머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 미국이 일본한테 너 잘 나가는 건 아닌데 돈 잘 버는 건 아닌데 적당히 해라. 그런데 일본이 그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괌 지금 코로나라 여행 못 갔는데 괌 가보면 웬만한 호텔이 다 일본계 호텔이에요. 그때 다 사버렸죠.
근데 적당히 하라는데 그 선을 넘어서 미국이 안 되겠다 해서 혼내줘야지 하고 플라자 호텔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플라자 조약이라는 곳에서 결정적인 거 하나를 도장을 찍게 했는데 환율이 1,200원에서 600원으로 떨어지게끔. 임의로. 네, 우리나라로 치면 1,200원에서 600원. 그럼 어떤 일이 벌이냐? 천하의 삼성전자도 수출 잘하는데 1달러당 1달러 수출해서 바꾸면 1,200원이에요. 원화로. 그렇죠. 그거 갖다가 600원 원재료 사고 300원 인건비 지고 300원 남거든요. 그런데 1달러 환전을 해봤더니 600원밖에 안 돼서 원재료 600원 사니까 인건비도 못 주는 거예요. 그대로 무너졌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가장 잘 나가는 친구를 여러분들 교우들 보고 선생님들 보는 앞에서 호되게 혼낸 거야. 좀 거친 표현 쓰고 싶은지만 요거는 좀 조절해서 호되게 혼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존감이 완전 무너진 거죠. 그게 일본이에요. 그리고 혼낸 사람은 부모인데 그게 미국입니다. 한국도 한번 그렇게 호되게 혼났어요. 언제요? IMF. 그죠? 예. IMF. 전 세계 위기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위기. 예, 똑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90년도 이전에는 겁 없었죠. 근데 미국이 경고했어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당히 하라고. 근데 이제 한국이 겁 없었죠. 성장이. 그래서 외화 차익은 겁 없이 빌렸다가 그걸로 연장 안 해주면 그대로 무너졌는데 이쪽이 유머인데요. 일본은 부모가 미국이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창피를 준 거고 우리나라는 한쪽으로 조용히 끌고 갔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만 혼냈습니다. 그래서 창피는 안 당했어요. 나올 때 많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아무도 안 봤으니까 훌훌 털고 아 이제 다시 일어나면 되지 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어날 여지가 있다. 금방 회복했잖아요. 생각보다. 네, 1년 반 만에 회복했고요. 네, 그러네요. 그 차이가 있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전자가 왜 120조를 갖고 있었고 현대자동차가 10조로 땅을 샀냐면 그 IMF 때 크게 혼났던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파요. 그래서 함부로 그걸 실물자산 투자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그 아픔이 사라지면서 마침 코로나와 함께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그래서 코로나의 반사이익으로 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싸진 자산들을 사기 시작했고 심지어 하이닉스도 지금 시가총액 2위로 100조에 가까운데 인텔, 중국에 있는 공장을 10조 주고 지릅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일본보다는 호되게 안 맞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고 지금 아까 아주 소장님이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재무제표 장부에 설비 투자를 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들 나중에 부동산이 오르는데 사놔야 오르는 혜택을 얻지 안 사놓으면 혜택을 못 얻잖아요.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 돈을 기업들은 공짜로 빌려준다고 해도 빌려다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때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크게 혼났고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자존감은 안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네요. 진짜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은 당연히 뭐 거의 무이자로 대출해주면은 하겠죠. 받아다가 사업하겠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해도 이익이 나도 인건비 제하고 원가 비하면 네.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렇죠. 오히려 사업하려면 하면 할수록 네. 이게 도산이니까 좀 그렇죠. 뭐 흑자도산 이런 거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게 워낙 대놓고 혼났기 때문에 음. 그 상처가 우연찮게 혼난 게 아니라 대놓고 혼났기 때문에 네. 지금 일본은 회복이 만만치 않고 꼭 자산 가치 예측할 때 일본처럼 자산이 30년 동안 하향으로 가는 케이스가 오히려 드물어요. 네. 경제적으로는 그런 원리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주 특수한 케이스고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부동산에도 그렇죠. 네. 내려가면 정상적이면 누구는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달라붙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일본은 그 선을 넘어버렸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여러 이해관계가 있지만 주변 국가로 저는 빨리 일본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고 네. 오히려 거기에 배팅하는 건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에서 위험합니다. 일본처럼 장기 하향세로 배팅하는 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네. 그러면 이제 일부를 좀 마무리하면서 약간 이제 자산을 좀 사고 있다라고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자산을 지금 이게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렇죠. 예, 사야 되는 시기입니까? 아 역시 이래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저를 빨리 제가 책을 빨리 썼어야죠. 여러분들 이런 거 살짝 홍보하면 제가 회계의 신이 하는 주식 투자 생존법이 있는데 이 책에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꼭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뭐 여러 자산 재테크 관련인데 네. 제가 빨리 썼어야죠. 그러면 음. 빨리 정말 확신 있게 좀 쌌으면 자신 있게 네. 사셔야죠 하는데 네. 지금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좀 답답한 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계사 중에서는 음. 그래도 회계사들은 아주 리스크 해지하는 스타일인데 좀 말씀드려야죠. 나왔으니까 조정이 일어나면 사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네. 네, 일부. 그러니까 뭐냐면 두리뭉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도 여기서 좀 저도 유튜버 같은 거 보면 결국 결론이 없으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씀드리면 지금은 웬만히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여기는 소장님이 다 얘기해 주겠지만 부동산 쪽에서 각 지역에 학군 좋고 살만한 지역은 지금이라도 사셔야 돼요. 그건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데 주식이나 이런 가상화폐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특히 주식 우량한 기업도 조금은 쌌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워낙 많이 풀려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튈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러면 가격이 살짝이라도 하향 내려오면 그때 또 마음 간사해져서 야 이제 끝났어 일본처럼 가 이것만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조정 좀 오면 그때부터는 매수가 아까 제가 언급한 우량한 데는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맞춥니다. 그건 다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조정이 조금은 올 겁니다. 그러면 겁내지 말고 그때는 조금씩 사 모으시기를 추천드리고 가장 좋은 건 중기 투자라서요. 내가 사면 조바심 나는데 자녀 이름으로 사주세요. 자녀 이름으로 사면은 조바심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지금 들으시는 분마다 다 다르겠지만 특히 내 자녀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다. 그럼 이 친구들이 심지어 고등학생도 요즘 사회생활하면 꽤 걸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사회생활할 때 종잣돈 필요하면 다 자산이에요. 웬만한 우량주는 네. 그거는 심지어 지금부터 서서히 사 모으기 시작해도 마음 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정이 오면 사셔라. 겁먹지 말고 사셔라. 아주 금쪽 같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예, 2부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자산 평가도 하셨고 컨설팅도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이제 자녀분들한테 주식을 선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2부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아, 네. 이제 2부 더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가이드로 좀 네. 편안하게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너무 재밌었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